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상복을 벗었는데도 어깨가 무거웠어요. 아버지 명의 통장 정리, 행정서류 처리, 애도할 틈도 없이 남은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남매가 큰오빠 집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로 아버지의 흔적이 서류 형태로 놓였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소박했죠. 예금 조금, 지방의 낡은 아파트 한 채, 시골에 있는 땅과 건물. 예금은 장례비로 바닥이 났고 아파트는 시세를 알아봐야 한숨만 나올 물건이었습니다. 그나마 시골 땅이 유산 중 유일하게 값어치를 논할 수 있는 재산이었어요. 큰오빠가 서류 뭉치를 펼치며 입을 열었죠. 아버지 명의로 남은 게 이게 전부야. 예금은 장례비 치르고 나면 거의 없고 아파트 쪽은 시세가 좀 붙어? 내가 알아봤는데 그것도 뭐 별거 없더라.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아, 땅 있잖아, 시골에. 그래도 거기가 제일 나을 거야. 평생을 일만 하신 분이 남기신 게 고작 이거라니 슬프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이 숫자 몇 줄로 요약되는 순간은 언제나 쓸쓸한 법이죠. 그때였어요. 큰오빠가 서류에서 손을 떼더니 동생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시골 땅은 내가 받으마.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거실이 고요해졌죠. 나머지는 너희끼리 알아서 나눠라.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막내의 눈이 가늘어졌죠. 입꼬리가 실룩거렸지만 끝내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오빠는 팔짱을 낀 채 형의 표정을 읽으려 했어요. 하지만 49제도 채 지나지 않은 자리에서 재산을 놓고 목소리를 높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큰오빠 옆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동생들 입에 밥을 넣어주느라 자기 숟가락은 늘 마지막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재산을 달라는 말을 스스로 꺼내며 욕심을 보인 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었죠. 큰오빠의 담은 입술 아래로 턱 근육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한 분이셨어요. 다정함보다는 침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집을 비우는 날이 훨씬 잦았죠. 아버지가 집에 계셔도 웃음소리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막내는 겨우 7이었죠. 엄마를 잃은 아이 넷이 한 지붕 아래 남겨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아침을 매일 열어준 건 큰오빠였어요. 당시 오빠는 겨우 16이었죠. 오빠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동생들 옷을 챙기고 막내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서툰 손으로 리본을 묶어주던 오빠의 손가락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16살짜리 소년이 엄마 노릇을 한 거죠. 초등학교 4학년 가을이었습니다. 소풍이 잡혔는데 저는 그날이 두려웠어요. 친구들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져올 텐데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죠. 소풍 전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나 소풍 안 갈래. 왜? 소풍 좋아하잖아. 도시락이 없잖아.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싸주는데 나만 없으면 창피해서 어떡해. 누가 없대. 내가 싸줄 건데. 오빠가 어떻게 싸. 오빠 내일 시험이잖아. 신경 쓰지 마. 김밥 좋지? 김밥 좋아. 근데 오빠 진짜 괜찮아? 빨리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다음 날 새벽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오빠가 도마 앞에 서서 김밥을 말고 있었죠. 단무지가 삐뚤게 들어가고 밥알이 김 밖으로 삐져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한 줄 한 줄 정성스레 썰어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그날 오빠는 시험 공부를 한 글자도 못했을 겁니다. 소풍에서 친구가 물었죠. 누가 싸줬냐고. 저는 웃으면서 엄마가 싸줬다고 말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입안에서 얼마나 쓰린지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간이 좀 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더 맛있었습니다. 큰오빠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빈자리를 자기 몸으로 메우는 사람이었죠. 자기 몫은 늘 가장 나중이었고 그마저도 남에게 건네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혹시 오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정이 생긴 건 아닌지 그 생각이 갈비뼈 안쪽에서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큰오빠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복도 쪽으로 사라졌어요. 오빠의 등이 꺾이며 보이지 않게 된 순간이었죠. 막내가 터졌습니다. 언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은정아, 목소리 낮춰. 아버지가 남기신 거에서 그나마 값어치가 나가는 게 그 땅 하나잖아. 꼴랑 그거 하나인데 그걸 혼자 다 가져가겠다고? 아무리 큰오빠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조용해. 들으면 어때? 나도 할 말은 해야지. 하은이 내년에 대학 가는 거 언니도 알잖아. 등록금에 기숙사비에 생활비에 얼마가 드는 줄 알아? 진우 월급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정도 빠듯한데 솔직히 나는 속이 상해서 못 참겠어. 저는 눈짓으로 그만하라고 했지만 막내의 억울함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언니는 안 억울해? 아버지 수년간 모신 사람이 언니잖아. 솔직히 따지면 언니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속이 뜨끔했습니다.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은정아. 둘째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막내를 불렀습니다. 평소 잘 웃는 사람이 웃음기를 거둔 얼굴이었죠. 아픈 아버지를 수년째 모신 인숙이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네가 왜 여기서 분통을 터뜨리냐? 막내의 입이 멈췄어요.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형이 이런 거에 욕심낼 사람이 아닌 거 너도 잘 알잖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유가 뭔데? 이유를 말해야 알지. 그걸 형이 말 안 하는 걸 보면 사정이 있는 거겠지. 우리가 그냥 넘어가 주자, 응? 막내는 입을 다물었지만 풀리지 않은 억울함이 눈가에 그대로 남아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슬리퍼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제들이 일제히 입을 닫았죠. 방금까지 떠들던 공기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큰오빠가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형제들의 얼굴을 한번 훑었지만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아무것도 못 들은 걸까? 아니면 다 들었는데 모른 척 하는 걸까? 그 어느 쪽이든 오빠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 가지 물음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0수년 전 일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던 때였죠. 믿었던 동업자가 돈을 들고 사라졌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매일 술만 마시다 쓰러지기를 반복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에게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죠.
결혼할 때 잘 살겠다고 큰 소리 치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빚이 생겼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 끙끙 앓으며 밤마다 이불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큰오빠가 먼저 눈치를 챘어요. 인수가, 나 좀 잠깐 볼 수 있냐? 나와봐.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죠. 오빠를 만나러 나갔더니 아무 설명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열어봐. 아니, 갑자기 이게 뭐냐고. 매제 일 때문에 힘들지? 나도 다 안다. 누가 그래.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을 해도 잘 좀 해라. 네가 밥도 못 먹고 다니는데 내가 모를 것 같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었더니 안에 오빠가 몇 년간 모아둔 목돈이 들어있었어요. 오빠, 이거 안 돼. 진짜 안 돼. 정희한테 이미 말했어. 걱정하지 마. 새언니가 괜찮대? 이 돈 오빠네 이사자금 아니야? 이사야 나중에 가면 되지. 오빠, 나 이거 받으면 안 돼. 못 받아. 받아. 그리고 이 얘기는 다른 동생들한테는 하지 말고. 그 돈이 오빠네 전셋집을 넓히려고 모아둔 돈이었다는 걸 나중에 새언니에게 들었습니다. 오빠네 가족은 그 뒤로도 몇 년을 좁디 좁은 집에서 더 살았어요. 아이가 크는데도 방 하나를 늘리지 못했죠. 갚겠다고 할 때마다 오빠는 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결국 새언니에게 억지로 주다시피 돈을 돌려놓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때쯤 마음의 빚은 숫자로 갚아지는 종류가 아니었죠. 언제나 형제가 먼저였고 자기 호주머니는 그 다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정리하는 날이 잡혔습니다. 형제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일 아침 큰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죠. 사정이 있어 오늘은 못 간다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막내가 그 문자를 보더니 혀를 찼죠. 역시 좋은 건 다 받아갔으니까 이런 허드렛 일에는 관심도 없는 거지 뭐. 은정아,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긴. 언니,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 땅은 본인이 가져가고 아버지 집 정리는 우리한테 떠넘기고. 오빠가 사정이 있다잖아. 사정. 맨날 무슨 사정이야? 그 사정이 뭔지 한 번이라도 말을 해야 알지. 둘째 오빠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또 형 얘기냐? 오빠도 솔직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형이 직접 재산에 입을 올릴 정도면 나름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 양반이 언제 그런 거에 욕심낸 적이 있냐? 오빠는 맨날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잖아.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라. 아파트도 예금도 전부 다.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막내가 말끝을 흐렸어요. 둘째 오빠가 슬쩍 저를 쳐다봤습니다. 인숙이 너는 어때? 괜찮아? 나는 욕심 없어. 상철 씨, 괜찮지? 괜찮아. 형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받아줬죠. 그 한마디에 자리의 공기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입이 삐죽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진 못했죠. 어릴 적 큰오빠가 유독 막내를 챙겨줬던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새벽마다 머리를 빗겨주고 학교 앞까지 손을 잡고 데려다 주던 그 오빠였으니까요. 억울함과 고마움이 한 사람 안에서 부딪히면 결국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죠.
저희는 아버지 집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이불, 빛바랜 옷가지, 먼지가 내려앉은 찬장 속 그릇들. 한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물건의 형태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정리를 하는 내내 저는 자꾸 현관 쪽을 돌아봤죠. 혹시 큰오빠가 뒤늦게라도 올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오빠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수가, 나 잠깐 볼 수 있냐? 시간 괜찮으면 나와라. 오빠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건 드문 일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나갈 채비를 했죠. 동네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내려놓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안부부터 물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죠. 무언가를 꺼내기 전에 숨을 고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인수가, 땅 거는 미안하다. 뜬금없는 사과였어요. 아버지 수년 동안 모신 사람이 너인데 내가 염치 없이 땅을 가져갔잖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할 일이 아니지. 아니야. 너한테는 진짜 미안해. 다른 애들 목도 줄인 거고 형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인다. 오빠, 진짜 괜찮아. 나 아버지 모신 거 보상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오빠도 알잖아. 알지. 네가 그런 애가 아닌 건 안다. 그래도 형 된 도리로 미안한 건 미안한 거야.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커피잔을 감싼 손가락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오빠, 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오빠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찻잔 위로 시선을 떨어뜨리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은 아무 일 없다.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에는 평소의 넉넉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 눈가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어긋남을 놓치지 않았죠. 오빠, 나한테까지 숨기는 거 아니지?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는 말해야 해. 알았지? 꼭이야. 알았어, 알았다. 걱정 마라. 오빠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그 눈빛이 고맙다는 뜻인 걸 저는 알았어요. 너는 요즘 어때? 몸은 좀 괜찮고 매제는 건강하니? 오빠는 맨날 남 걱정이야. 본인 걱정을 좀 해. 내 걱정은 내가 하면 되지. 동생 안부 묻는 게 뭐가 잘못이야? 또 그랬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면서 남의 안부만 챙기는 사람이었죠. 속에서 쓴웃음이 올라왔어요. 찻집을 나서며 오빠가 먼저 걸었습니다. 저는 반발짝 뒤에서 오빠의 등을 봤어요. 어깨가 예전보다 좁아져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을 열자 막내가 서 있었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게 뛰어온 것 같았어요. 은정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좀 들어가도 돼? 들어와, 일단 앉아. 막내를 소파에 앉히고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컵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언니, 큰오빠가 가져간 시골 땅 있잖아. 거기 일대에 재개발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아. 뭐? 동네가 난리야. 확정은 아니래도 소문이 꽤 구체적이래. 언니,
오빠가 그래서 그 땅을 가져간 거 아니야? 저는 컵을 내려놓고 막내를 똑바로 봤죠. 그런 소리는 또 어디서 들었어? 진우가 그쪽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 소문만 도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슬슬 움직임이 있대. 은정아, 어디 큰오빠가 그럴 사람이야? 궁금하면 오빠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핀잔이었습니다. 막내가 풀이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큰오빠한테 그런 걸 따져 물어.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내 말이. 네가 그걸 알면서 왜 이러는 거야? 언니, 나도 오빠를 의심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번에 하은이 대학 입학 때문에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 등록금의 기숙사비에 당장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런 와중에 오빠가 유산을 가져가니까 섭섭했던 거야. 막내의 눈이 붉어졌죠. 만약에 정말 개발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오빠가 가져간 거라면 난 진짜 큰오빠한테 실망할 것 같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막내 사정이 빠듯한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큰오빠를 의심하는 쪽에 서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뒤 입을 열었어요. 은정아, 하은이 등록금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 몫으로 남은 유산도 다 네가 가져. 언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건 언니 몫인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큰오빠한테 안 좋은 마음을 품는 게 나한테는 재개발이고 뭐고보다 더 섭섭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막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막내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 혼자 남으니 달랐죠. 재개발이라는 세 글자가 천장 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닐 거라고 되뇌었지만 되뇌일수록 그 말이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2가지를 넘긴 적이 손에 꼽았죠. 겨울이면 난방비가 없어 식구들이 한 이불 속에 모여 잤어요. 배고픔이 일상이었고 배부름이 사건인 집이었죠. 큰오빠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운동부에 들어갔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어요. 운동부원에게는 훈련 뒤 빵이 지급됐거든요. 오빠는 그 빵 하나 때문에 운동부에 들어간 거였죠. 훈련이 끝나면 빵은 코치님들이 모르게 교복 안쪽에 넣어 몰래 집으로 가져왔어요. 뛰고 구르며 온몸이 땀투성이가 된 채로 그 빵을 부스러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어왔을 겁니다. 나눠 먹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죠. 동생들이 환호하며 빵을 찢어 나눠 먹을 때 오빠는 늘 한쪽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빵을 베어 물면서 오빠에게 물었어요. 오빠는 안 먹어? 나는 학교에서 이미 먹었지. 야, 하도 먹어서 빵은 질린다. 너나 많이 먹어라. 오빠 진짜? 나 오빠 거 하나만 더 먹어도 돼? 그래, 먹어. 다 먹어. 막내가 빵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웃었죠. 오빠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린 저는 알지 못했어요. 빵도 못 먹으면서 매일 강훈련을 견뎠을 오빠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얼마나 길었을지, 동생들이 빵을 먹는 동안 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을 그 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지. 저는 그런 건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죠.
나중에 커서야 알았습니다. 그 빵은 처음부터 오빠 것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오빠는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것을요. 깨달은 날 저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오빠에게 미안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다며 웃으면서 먹던 그때의 제가 부끄러워서 운 거죠. 이불 속에서 그 기억이 가슴팍까지 차올랐습니다. 자기 배를 고르면서 동생들 입에 빵을 넣어주던 사람이에요. 한 조각도 자기 몫으로 남기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소문 하나로 의심한 제가 한심했습니다. 며칠을 더 보낸 뒤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큰오빠네 집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따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빠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찻집에서 본 그 야윈 어깨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죠. 괜찮은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새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아가씨, 웬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빠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오빠 계세요? 안에 있어요. 마침 준영이네도 와 있어요. 들어와요. 거실에 들어서니 큰오빠 옆으로 조카내외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웬일로 젊은 부부가 주말 낮에 부모 집에 와 있는 게 반가우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준영아, 서연아,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야, 둘 다? 고모, 안녕하세요. 저희 곧 영국 가거든요. 가기 전에 주말마다 아버지 찾아뵙고 있어요. 영국? 갑자기 왜? 준영 씨가 회사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하기로 했어요. 저도 같이 가게 됐고요. 그래? 잘 됐네. 근데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네, 하던 일이랑 관련된 분야인데 박사까지 해보고 싶어서요. 고모, 다녀와서 꼭 인사드릴게요. 그래, 가서 열심히 해. 고모가 응원한다. 조카 내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조카 부부가 앉았던 자리를 물끄러미 보다가 오빠를 돌아봤죠. 그제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 유학이면 학비에 생활비에 적잖은 돈이 들터였어요. 부부가 함께 가니 비용은 배로 불어나겠죠. 혹시 땅이라도 팔아서 그 비용을 충당하려 한 게 아닐까. 물론 저 혼자만의 추측이었습니다. 대놓고 물어보면 오빠는 또 미안해할 게 뻔했어요. 자식 유학비를 대겠다고 동생들 몫을 줄인 거라면 그건 오빠 성격에 칼이 되어 박힐 말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마음을 오빠도 느꼈는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중영이네 유학이 생각보다 꽤 들어가더라. 부부가 같이 가니까. 슬쩍 던진 한마디였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화제를 돌렸어요. 오빠, 그런 건 됐고 이제 좀 주변 사람 그만 챙기고 오빠 몸부터 챙겨.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뭐가 안 좋아? 멀쩡한데. 멀쩡하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볼 때마다 살이 빠지는 것 같아. 먹고 다니지. 걱정 마. 걱정 말라는 글자로 모든 대화를 닫아버리는 사람이었죠. 저는 가져온 건강식품 보따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새언니, 이거 오빠 꼭 좀 챙겨주세요. 부부가 같이 드시면 돼요. 제가 신경 써서 골랐어요. 아가씨, 올 때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고마워요. 새언니에게 신신당부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빠네 집을 나서며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오빠다운 이유였다고. 자식을 위해
동생들에게 미안한 짐을 진 것이라면 그건 오빠가 평생 해온 일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준영이네가 영국으로 떠나고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유산 이야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어요. 형제들 사이에 별다른 마찰도 없었죠. 저도 오빠가 조카 유학비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스스로 납득한 뒤였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식당을 예약해놨다며 형제들을 불러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좋겠다 싶어 연락을 돌렸죠. 생일 당일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꽤 많은 사람이 와 있었어요. 큰오빠 부부, 둘째 오빠 부부, 막내 부부. 거기까지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평소 가족 행사에 좀처럼 얼굴을 안 비치던 둘째 오빠 아들 기현이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기현아, 오랜만이다. 네가 다 오고. 고모 생일 축하드려요. 아버지가 오늘은 꼭 가자고 하셔서요.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인데 얼굴 좀 비춰야지. 맨날 바쁘다고만 하면서 빠지면 되냐? 잘했어. 다 같이 모이니까 좋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 둥그렇게 앉아 밥을 먹는 풍경은 따뜻했어요. 조카들도 술을 한 잔씩 기울이며 사촌끼리 이야기꽃을 피웠죠. 큰오빠도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런 날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구석 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둘째 오빠와 기현이가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죠. 대화라기보다는 언쟁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둘째 오빠의 손이 기현이의 팔목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다가갔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둘이? 기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살짝 풀려 있었어요. 술이 꽤 들어간 모양이었죠. 고모,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현아 됐다. 조용히 해. 아버지, 이건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고모, 큰아버지가 가져가신 시골 땅 있잖아요. 거기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아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확실한 정보예요. 제 선배가 그쪽 관련 일을 하는데 이미 구역 지정 얘기까지 나온대요. 단순히 동네 소문이 아니라고요. 기현아,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고모, 저도 알아요. 분위기 깨는 거. 근데 그 땅이 개발되면 돈이 꽤 되는 거잖아요. 그걸 큰아버지가 혼자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개발 전이면 모르겠는데 개발이 확정되면 큰 돈인 거잖아요. 이건 형제분들이 나누시는 게 맞지 않아요? 둘째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기현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당장 자리로 돌아가. 아버지, 이건 끼어들어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는 맨날 큰아버지한테 이유가 있을 거라고만 하시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뭔데요? 우리 집도 넉넉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말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그 입 열어봐라. 열 거예요. 이건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카의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죠. 식당 안의 웅성거림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주변 가족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막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새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죠. 큰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큰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걸어왔어요. 새언니가 큰오빠의 소매를 잡으려 했지만 오빠는 가만히 그 손을 빼고 왔죠.
조카 기현이가 큰오빠를 보자 물러서기는커녕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큰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기현아, 그만해라! 큰아버지, 그 땅 팔아서 제대로 나누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개발 들어가면 큰 돈인 거 다 아는데 그걸 왜 혼자 가지고 계세요? 식당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조차 크게 울렸어요. 큰오빠는 아무 대꾸 없이 입을 다문 채 조카를 바라봤죠.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카의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기현이를 더 흥분시킨 것 같았죠. 큰아버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저희한테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평생 큰아버지 편만 들으시고 큰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는 기현이의 팔을 잡았어요. 기현아, 그만해. 고모, 미안해요. 근데 이건 지금 말 안 하면 영영 묻힐 거잖아요. 아무리 큰아버지라고 하셔도 그렇게 유산을 막 다 가져가시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나눠야 맞아요. 싫으시면 법적으로. 둘째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이 자식이 어디서 버릇없이. 짝! 소리가 먼저 들렸죠. 둘째 오빠의 손바닥이 조카 뺨을 쳤습니다.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평소 손찌검은커녕 목소리 한번 높이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 조용한 사람이 자식의 뺨을 때린 겁니다. 막내가 입을 틀어막았고 남편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어요. 기현이가 뺨을 감싼 채 멈칫했죠. 눈이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아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여보, 왜 애를 때려요? 말로 하면 되지. 애한테 왜 그래? 그래, 오빠 말로 해, 말로. 둘째 새언니가 화를 내며 둘째 오빠에게 매달렸습니다. 기현이도 뺨을 잡은 채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당연히 말을 한 건데 왜 나를 때려요? 당연한 말? 어디 큰아버지한테 그따위로 짓거려? 뭐? 법? 나는 우리 가족 걱정해서 한 말이잖아요. 자리가 난장판이 되었어요. 둘째 새언니의 울음소리, 기현이의 항변, 막내가 말리는 소리가 한순간에 뒤엉켰죠. 저는 둘째 오빠와 기현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진정해. 기현아, 너도 그만해. 제발 그만두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여보, 여보! 첫째 새언니의 비명이 식당을 찢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죠. 큰오빠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리가 풀린 것처럼 옆으로 꺾이며 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새언니가 큰오빠의 어깨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지만 오빠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저도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오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핏기가 전부 빠진 얼굴이었어요. 입술이 회색빛이었죠. 오빠, 오빠, 눈 떠봐. 오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119, 누가 119 불러! 빨리! 제 목소리가 식당 안에서 메아리 치듯 울렸어요. 손이 떨려 전화기 화면이 보이지 않았죠. 그제야 식당 안의 모든 소란이 멈췄습니다. 재개발도 뺨도 울음소리도 오빠의 다친 눈앞에서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큰오빠가 들것에 실려나갈 때 새언니가 오빠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구급대원이 보호자 한 분만 타시라고 했죠. 새언니가 올라탔고 저는 남편 차를 몰아 뒤를 쫓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오빠는 이미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저와 새언니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새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깍지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둘째 오빠가 도착했어요. 숨이 차 있었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형 어때? 의사 말은 들었어? 아직이야. 지금 안에서 처치 중이래. 식당에서 쓰러지기 전에 얼굴이 노랬어. 저희는 말없이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시간이 고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처치실 문이 열렸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환자분은 간부전 상태이시고 지금 쓰러지신 건 간성 혼수 증상입니다. 간부전. 그 단어가 복도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생체 간이식을 받으셔야 해요.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고개를 돌려 새언니를 봤습니다. 새언니의 얼굴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버티다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이 터졌죠. 새언니, 이거 알고 계셨어요? 새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사실은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이가 동생들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걱정시키지 말라고 저한테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새언니, 병원 다니는 것도 저한테만 말하고 검사 받을 때도 혼자 가셨어요. 제가 같이 가겠다고 하면 괜히 티난다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아가씨도 알잖아요. 뭐든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알았죠. 너무 잘 알았습니다. 찻집에서 본 핏기 없는 손가락, 힘없이 올라간 입꼬리, 좁아진 어깨, 건강식품을 받아들며 걱정 말하고 웃어 보이던 그 얼굴. 그 모든 것이 떠오르며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둘째 오빠가 벽에 등을 기대더니 천천히 미끄러지듯 고개를 떨궜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이 없었죠. 어둠 속에서 오빠의 야윈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등이 왜 그렇게 좁아졌는지 저는 그제야 알았죠. 다음 날 오후 큰오빠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둘째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고 문틈 너머로 안을 살폈어요. 둘째 오빠가 큰 오빠의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입을 열었죠. 형, 나 간 검사 받을게. 맞으면 내 거 떼서 형한테 줄게. 큰 오빠의 대답은 칼 같았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단번에 잘라버렸어요. 망설임도 고민도 없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답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형, 헛소리가 아니야. 나 진심이야. 형한테 해주고 싶어. 둘째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죠. 형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렸을 때부터 형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컸겠어. 밥도 형이 해줬고 학교도 형이 보내줬고 나도 형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큰오빠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둘째를 똑바로 봤어요. 정수야, 이 이야기 다시 한 번만 꺼내봐라. 그날부터 병문안 오지 마. 형, 오지 말라고 했다. 차가운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차가움 안에 동생의 몸에 칼을 대게 할 수 없다는 완고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요. 둘째 오빠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한두 번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의 등은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법이죠. 큰오빠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도 한마디 보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쪽을 바라봤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오빠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제가 끼어들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죠. 조카 기현이었습니다. 병실 쪽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한 발 내딛었다가 다시 멈추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칠 뻔한 순간 고개를 돌려 복도 반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붙잡지 않았어요.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시간이었죠. 둘째 오빠는 형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큰오빠 몰래 병원에서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어요. 형이 안 된다고 해도 먼저 검사부터 받아놓으면 방법이 생길 거라 믿었던 거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형은 맞았어요. 하지만 간 상태가 기증 기준의 미달이었죠. 부적격 판정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둘째 오빠를 봤어요. 결과지를 한 손에 들고 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가까이 가자 오빠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벽에 이마를 기대고 오열했어요. 나는 형한테 이것도 못 해주는 거야. 소리를 죽이려는데 죽여지지 않는 울음이었죠.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가 힐끗 쳐다볼 만큼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몸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긴. 나는 형한테 간 하나 못 주는 놈이야. 오빠, 제발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저는 오빠의 등을 쓸어주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기현이었죠. 아버지, 저 검사 받을게요. 저한테 시켜주세요. 둘째 오빠가 젖은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기현아, 이건 어른들 일이야. 네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고모, 생일날 제가 큰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쓰러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기현아. 큰아버지한테 죄송해서라도 제가 받아야 해요. 이건 양보 못해요. 조카의 눈이 단단했어요. 술 기운에 떠들던 그날의 눈과는 전혀 달랐죠.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큰오빠가 링거대를 끌고 나와 서 있었어요.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낮지만 온 복도를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기고 뭐고 다시 한번 그 소리 하면 앞으로 아무도 안 본다. 정수도 기현이 너도 아무도 이럴 거면 자자들 오지 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기현이가 고개를 떨궜고 둘째 오빠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죠. 저는 오빠의 굳은 얼굴을 봤어요. 그 안에 있는 건 화가 아니었죠. 자기 때문에 동생과 조카가 몸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사람의 미안함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병원 대기실에는 저와 새언니 둘만 남았습니다. 둘째 오빠는 기현이를 데리고 먼저 돌아갔고 막내도 연락을 받고 왔다가 아이 때문에 집으로 갔어요. 형광등 하나가 간간히 깜빡이었죠.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언니, 네. 오빠가 왜 이렇게까지 이식을 거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음은 알겠는데, 자기 목숨이 달렸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진짜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요. 새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수건만 만지작거렸어요. 돈 문제라면 방법이 있잖아요. 재개발된다는 그 땅을 팔면 수술비는 마련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안 되면 제가 낼 수도 있어요. 새언니가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새언니가 움찔했지만 손수건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궜어요. 아가씨, 그 땅은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다뇨? 무슨 소리예요? 새언니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새언니의 그림자가 흔들렸죠. 그러다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땅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요. 그이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류 정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땅이 심하게 오염돼 있었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아버님이 오래전에 돈이 궁하실 때 업자한테 땅 사용을 허락하신 거래요. 아버지가요? 네. 토양 오염이 이미 군청에 보고가 됐고 저희가 그 땅 오염 정화를 해야 돼요. 알아봤는데 정화 비용이 땅값을 넘어요.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독을 치워야 하는 땅이에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재개발 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밤이 떠올랐어요. 오빠를 의심했던 자신이 조카 유학비 때문이라고 쉽게 납득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죠. 그러면 오빠가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가져간 건 정화 비용을 혼자 떠안으려고 한 거예요. 동생들한테 나눠지면 그 빚이 넷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알려지는 걸 그이가 제일 싫어했어요. 오빠가, 아가씨,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동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많은 애들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아버지로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게 장남인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충격은 울음마저 늦게 도착하는 법이죠. 준영이 유학도 자기가 번 돈으로 가는 거예요. 정화비용 때문에 저희는 한 푼도 보태주지 못했어요. 아가씨. 네. 우리 그이도 살려주세요. 준영이 아빠 좀 제발 살려주세요. 새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대기실의 흰 불빛 아래서 저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심은 이미 뼈 안쪽에 박혀 있었죠. 사실 저는 새언니에게 진실을 듣기 전에 이미 검사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둘째 오빠가 부적격 판정을 받던 날 저도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적합이었죠.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실 문을 열자 큰오빠가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요. 인숙이 왔냐? 저는 대답 대신 오빠 앞에 봉투를 내밀었죠. 오빠, 나 간이식 할 거야. 오빠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너까지 왜 이러냐? 그 안에 내 적합성 검사 결과지 들어있어. 적합 판정 나왔어. 큰오빠의 얼굴에서 온기가 거쳤어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이식 이야기 꺼내면 혼낸다고 하지 않았냐? 오빠는 내가 아직도 애로 보여? 혼내든 말든 할 거야. 안 된다고 했잖아. 정수한테도 기현이한테도 안 된다고 했어. 너까지 왜 이래? 오빠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내 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저도 지지 않았죠. 병실벽이 울릴 만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왜 평생 희생만 하려고 해? 빵도 못 먹으면서 동생들 먹이고, 이사 돈 빼서 내빚 갚아주고, 독이 든 땅까지 혼자 삼키고도 모자라? 오빠의 눈이 커졌어요. 땅 이야기가 나오자 입술이 벌어졌죠. 다 알아. 새언니한테 다 들었어.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오빠가 왜 그 땅을 가져갔는지, 정화 비용을 혼자 떠안으려고 한 것까지 전부 다. 정의가 너한테... 새언니 탓하지 마. 내가 캐물은 거야. 그리고 새언니 잘못 아니고 오빠 잘못이야. 오빠, 그렇게 희생만 하다가 죽어버리면 동생들이 얼씨구나 하고 좋아할 줄 알았지? 오빠 죽으면 새언니는 어떻게 사는데? 영국에 간 준영이는 어떻게 되는데?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큰오빠는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상 위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오빠, 내 말 잘 들어. 희생하면서 죽는 장한 죽음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어. 죽으면 다 끝이야. 그냥 다 끝이라고. 남은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한테는 상처밖에 안 남아. 오빠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 정수 오빠는 어떻게 살고 은정이는 어떻게 살아? 목이 갈라졌죠.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오빠가 우리 형제한테는 엄마였잖아. 밥 해주고 머리 빗겨주고 소풍 도시락 싸주던 사람이 오빠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거 돌려줄 기회라도 달라고. 큰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죠. 니들한테 간을 받으면 나는 나중에 죽어서 부모님 얼굴을 어찌 보냐. 형이라는 놈이 동생 배를 갈라서 살다 왔다고 그걸 어떻게 말하냐. 평생을 장남이라는 무게 아래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보루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오빠가 수술받고 건강하게 사는 거야. 동생 간 받았다고 혼내실 부모님이 아니잖아.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당장 당신 간이라도 떼어주셨을 거야. 오빠가 살아있는 게, 오래오래 살아있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런데도 오빠 마음 불편하면 나중에 내가 엄마 아빠 만나서 가서 말해줄게. 우리 오빠 너무 소중해서 동생들이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서 간이식 해줬다고. 큰오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동생들 앞에서 울지 않던 사람이었죠. 입술을 깨물고 버티던 얼굴이 마침내 구겨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오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죠. 그 손은 거칠고 마르고 뜨거웠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은 채로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큰오빠가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새언니가 제일 먼저 울었어요. 저도 회복실에서 눈을 뜨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빠의 상태를 묻는 것이었죠. 며칠 뒤 저는 먼저 퇴원하여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옆구리가 당기고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그 사이 소문으로 떠돌던 재개발 이야기는 거짓으로 판명났죠. 구역 지정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 위에 떠돌던 그저 헛소문이었어요. 큰오빠가 퇴원하던 날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아가씨,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그이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뒤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말 대신 새언니의 울음을 가만히 들었어요. 건강을 되찾아가는 오빠의 얼굴을 보면 안도했지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땅 문제였습니다. 새언니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짐을 오빠 혼자 지게 두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오빠의 짐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둘째 오빠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할 이야기가 있어. 자리에 모인 둘째 오빠와 막내 앞에서 저는 시골 땅의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죠. 애초에 개발 따위는 없던 땅이라는 것, 아버지가 업자에게 땅을 내준 것, 불법 폐기물이 묻힌 것, 정화비용이 땅값을 아득히 넘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큰오빠가 그 모든 것을 혼자 삼킨 이유까지.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긴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막내는 고개를 떨구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언니, 나 큰오빠한테 미안해서 어쩌냐. 내가 뭐라고 했는데. 허드렛 일에 관심 없다고, 좋은 건 다 가져갔다고. 내가 그 오빠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막내가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둘째 오빠도 눈시울이 젖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두 사람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뒤 조용히 입을 열었죠. 아버지 잘못은 아버지의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눠 짊어지는 거야. 오빠 혼자 지는 건 안 돼. 우리가 같이 져야 해. 둘째 오빠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빠의 어깨를 떠올렸어요. 16살부터 가족을 짊어진 그 어깨가 이제는 조금 가벼워지겠죠. 혼자 지던 짐을 이제 넷이 나눠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